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재무제표는 한 번 신고되고 나면 절대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 작년에 신고한 재무제표를 좀 고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.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고쳐드리고 싶지만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3월과 5월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신고할 때 재무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최종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그 신고에 대비해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를 또는 우리가 원하는 손익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좀 더 적게 낼 수 있는가,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겠죠. 직원이 있는 회사는 인건비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.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월급도 인건비로 처리가 되죠. 연말 전에 반드시 누락된 인건비가 없는지 통장 내역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있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특히 요즘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제도가 생겨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6개월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늦게 제출하시게 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. 이 간이지급 명세서 때문에 더더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되겠죠. 어쨌든 통장에서 누락된 인건비가 없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. 지급만 하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,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가 세금을 좀 더 내면 되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. 출금된 내역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신다면 이 부분은 대표이사가 갚아 넣어야 될 가지급금이 됩니다. 그리고 정규직 직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상여를 많이 지급하시죠. 임원분들도 상여를 많이 가져가시는데요. 이 상여는 무조건 반영한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다 될 것인가,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상여에 대한 한도 규정과 상세한 설명을 담겨져 있는 게 좋고요. 매년 상여를 지급하실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우리가 인건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특정한 임원에게만 지급했다든지 근거 규정 없이 마구 지급한 상여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상여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실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잘 지급하시고 한도 등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정규직 직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엮어서 생각하셔야 될 게 퇴직금입니다. 우리 회사가 비용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미리 불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. 그렇지만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미리미리 불입하실 수도 있죠. 또는 퇴직보험이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불입하셔서 나중에 퇴직할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비용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임직원의 연봉을 책정하셔서 연봉의 12분의 1은 한 해에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으로 불입을 하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물론 이번에 너무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연봉의 12분의 1보다 더 크게 불입하셔도 됩니다. 불입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. 내년에 가서 이익이 적을 것 같으면 그때는 불입액을 좀 줄이셔도 되고요. 결국은 퇴직하는 해에 최종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퇴직금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신다면 불입한 금액에 법인세율만큼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가기 전에 불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퇴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또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. 퇴직보험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회사의 손익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얘기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의 매출과 비용 내역을 통장 입금과 지출 내역과 비교하다 보면은 누락된 경비 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카드나 4대 보험료 등은 어차피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카드를 쓰실수록 비용 처리는 더 할 수 있지만 비용 처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카드를 억지로 많이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. 이럴 때 방금 말씀드린 통장 내역과 비교를 하셔서 증빙 없이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증빙을
연말이 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시던지,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2% 가산세를 내시더라도 그 부분을 비용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원래 계좌이체 내역 자체가 비용 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각종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셔서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2% 가산세를 내시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절세를 위해서 좋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 3,600의 기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쓰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접대용으로 쓰거나 했을 때 금액과 청첩장, 보이문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접대비로 비용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 한도를 넘더라도 일단은 지출을 하셨다면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.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한도 넘는 부분은 비용 인정에서 빠지게 됩니다. 법인세 때 한도 계산을 해서 송금 인정에 빠지더라도 일단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. 가지급금 처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는 꼭 지출 내역과 증빙받은 거를 맞춰보는 이유가 지출은 했는데 증빙이 없으면 가지급금 처리돼서 대표도 알지 못하는 회사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이런 접대비 한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용 처리를 위해서 연말 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상여나 퇴직금 등 이런 중요한 부분을 꼭 챙기시고, 통장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출금 내역 중에 증빙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% 가산세를 내시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면서 가지급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통장 관리를 할 때는 지출할 때 적요에 꼭 중요사항을 잘 적으셔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가지급금 처리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.